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중국이 그때 파리 협정에 서명할 때 당시에 계획이 있었구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가격이 막 오르고 사람들이 이제 생활고가 높은 가운데서 상당히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독일 사회에서 이제 퍼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숙제들을 연도별로 해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바꾸자. 댓글창을 에너지분야 막아버리는 거 어떨까요? 연예인 기사에 댓글 막은 것처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이유진 소장님 모시고서 올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전망, 우리나라 이야기 위주로 주로 풀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좀 더 시야를 확장해서 좀 국제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이미 이제 트럼프 임기가 시작한 그 시점인데 트럼프 시대의 기후 전망 이건 하도 워낙 많이 나왔어가지고 사실 그걸 또 여쭤보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나 이거는 나 이유진만의 어떤 인사이트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요. 유럽에서 CBAM이라고 탄소 국경 조정제도 논의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공화당에서 발의한 해외 오염 관세법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미국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10% 이상 높으면은 거기에다가 이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고 또 미국의 세수 중지대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과 연동한 탄소 무역 장벽의 형태가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제 유럽 수출보다 미국 수출이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 규정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CBAM이 만들어지는데도 한 3년 정도가 됐고 2026년도에 이게 시행이 되잖아요. 네.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역시도 탄소라는 것을,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하나의 무역에 있어서의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은 단기간에 한 10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과 무역과 통상을 어떻게 연계해 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체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아무리 저래도 어쨌든 이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고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건 공통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국제 협상이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파리 협정에서 빠지게 되면 미국이 그러면 COP나 이런 자리에서 이제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가 뭔가 주도권을 갖고 한다라는 게 좀 일단 상상이 잘 안 되고 그런 전망에 대해서도 약간 좀 물음표가 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가 파리 협정 10년이에요. 2015년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이 이 파리 협정에 있어서 이게 탄생이 되느냐 마느냐의 키를 쥐고 있었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게 2015년이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중국이 정말 전향적으로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진다라는 것에 서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중국이 그때 파리 협정에 서명할 때 당시에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저는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중국이 11월 달에 그 파리 협정에 사인하기 전에 어떤 정책들을 펼치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생태 문명 대전환이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생태 문명 대전환을 중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에 반영한다. 중국 계획 경제잖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중국의 제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10개년 계획을 세운 거죠. 그 10개년 계획 안에 친환경이라든지 재생가능 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집중해서 육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5년 파리 협정 이후에 10년이 지난 2025년도에 중국을 보니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 얘기할 정도, 중국이 2030년 피크하고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중국의 탄소 배출 피크가 2030년이 아니라 4, 5년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많은 이 탄소 중립 산업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고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지난 10년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에 탄소 중립 선언할 때도 중국이 먼저 선언을 그쵸. 9월 달에 먼저 선언하고 맞아요. 일본 선언하고 한국 선언했거든요. 2020년 9월 달에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현재 중국의 태양광 풍력이 400기가와트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1200기가와트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지난해 6년 앞당겨서 달성했잖아요. 예, 짧은 시간에 빠르게 녹색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빠지고 나면은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윤지로 수석님 말 맞다나 그렇게 중국이 바로 역할을 하기는 네. 어렵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는 전 세계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네. 누적 배출량에 있어서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기후 재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압박 같은 것들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산업 분야에 있어서 앞서 나가면서 경제와 통상 영역에서 탄소 중립 산업을 주도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 캅 회의에서 주도권을 갖는 맞아요. 형태로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도권을 가지려면 안넥스본 국가 정도 돼야지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쵸. 중국도 그냥 여전히 회피하고 바뀌는 있고. 세상에서 단물을 빨아먹고 싶지 자기가 책임까지 지고 싶어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네. 네. 중국은 집중해서 여전히 산업정책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왜 2015년도에 파리 협정에 가입을 하고 탄소 중립 선언을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중국 내에서도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이나 EU가 앞으로도 탄소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저는 이 정책 전환을 정책 방향을 잡고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는 늘어나지만 중국의 전력 소비량은 또 급증하고 있고 그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여전히 전력의 탄소 배출 개수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에 비해서 중국의 탄소 배출 개수가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산업 분야에서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실제 중국도 전력 믹스에서의 변화를 얼마나 더 빠르게 할 거냐, 전력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또 동시에 중국이 이런 탄소 중립 분야에서는 앞서 나간다 하더라도 중국 내의 민주주의라든지 불평등에 대한 문제라든지 대내적인 불안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예, 그렇게 보면 중국 안에서도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일을 하게 될 거고 영국 같은 경우가 노동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탄소 중립에 관한 의지들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호주도 이번에 총선을 치르게 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 정책에 대해 정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브라질이 이번에 캅 회의를 하게 되면서 브라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독일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뭐 환경이나 뭐 기후 이런 쪽에서는 진짜 독일을 많이 참고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독일 총선 치르잖아요. 네네. 근데 독일의 총선 결과가 크게 뭐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보세요? 독일이 한국의 기후소송에 영향을 미친 게 독일의 기후소송 결과잖아요. 네. 독일은 소송 이후에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지 또는 탄소 중립 시점을 당겼어요.
2045년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와, 독일 같은 산업 국가가 아무리 에너지 전환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2050년이 아니라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실제로 2023년도에 11월경에 독일 답사를 다녀왔었어요. 독일에 가보면서 네. 독일은 정말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온실가스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독일이 1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를 줄였어요. 경기 침체? 그쵸. 그 요인이 네. 독일 경제가 나빠져서 네. 또 있고 실제로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20%, 산업 분야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경제 영향 못지않게 실제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감축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90년 대비 얼마 줄였냐라고 했을 때 2024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90년 대비 46% 정도 줄였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감축 경로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2023년도에 뭘 느꼈길래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이 될 것 같냐. 2023년도에 제가 독일의 에너지 자립마을도 답사를 하고 독일의 베를린 시의회 시의원도 만나고 또 민간 싱크탱크의 전문가들도 만났는데 저는 3가지 정도가 아주 유의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독일의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을 방문했을 때 에너지 자립마을 중에서 목질개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나무를 태워가지고 온수 난방 형태로 지역에 공급을 해서 난방을 하는 독일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갔는데 이 설비가 낡기 시작하면은 다시 산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난방 설비를 다시 구축하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마을의 이제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이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무처럼 태워서 많은 열량을 낼 수 있는 이런 에너지원들은 산업 영역으로 가고 건물이라든지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은 단열과 태양광이라든지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서도 45년 독일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마을에서의 에너지 시스템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베를린의 시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베를린의 남방 부분에 탈탄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45년에서 50년이 되면은 베를린에 깔려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자초 인프라가 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 없이 베를린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로드맵과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하려고 하면은 이 정도 논의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뭘 할 수 있죠? 들었고 열병합? 그랬을 때 히트펌프하고 단열 개선 사업하고 히트펌프를 개별 주택에도 하는 방식도 있지만 히트펌프를 규모를 키워가지고 집단 에너지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방 부분의 탈탄소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난방이라고 하면은 연탄에서부터 석유, 그리고 가스 다양하게 있지만 히트펌프라는 방식이 탈탄소 난방 시스템의 대안으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히트펌프를 아파트에서도 쓸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히트펌프를 쓰려면 그만큼의 공간이라든지 비용이 드는데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다들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시범 사업조차 되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히트펌프 개발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국내보다는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내놓고 있고 그 규모, 이 크기도 이렇게 계속해서 줄여가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 얘기할 때 전력 분야 어떻게 할 거냐. 주요하게 배출하는 산업 분야에 있어서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하는데 거기는 도시 단위에서의 난방을 어떻게 탈탄소할 거냐. 이런 논의까지 하는 걸 보고 이건 정말 진짜 하려고 하니까 세밀하게 접근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당시에 갔을 때 이 독일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면서 기후 경제부 장관 썼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백 장관이 건물 에너지법
네. 발의를 하면서 화석 에너지를 난방에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신축 건물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65% 이상 사용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법안을 올렸다가 독일 사회 내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때 제가 이렇게 방문했던 아고라 에네르기 벤데라든지 독일의 싱크탱크에서는 실제로 감축 목표를 달성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가격이 막 오르고 사람들이 이제 생활고가 높은 가운데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을 그것도 2024년 신축 건물부터는 난방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65%라는 상당히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독일 사회에서 이제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녹색당은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연정이 이제 깨지고 독일도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이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해 하반기에 독일 녹색당 의원 한 명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정말 딱 이 워딩을 했어요. 녹색당이 지구와 기후를 너무 생각한 나머지 인간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감축 목표, 금지 정책 이렇게 해야 돼라고 밀어붙였다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큰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정책들을 볼 때 저기 탄소 중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라고만 보지 사고의 이 방향, 크기, 그 다음에 논의의 주제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이미 네. 수준이 다르다. 논의하는 수준이. 거기가 후퇴한다고 우리 덩달아 후퇴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그럼 우리도 후퇴해야 되겠대라고 하는 순간 네.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거다. 폰데라이언 2기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핵심 공약이 뭐였냐면은 넷제로 산업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을 끌어올리겠다. 그러려면은 오히려 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2040년까지 90년 대비 90% 감축 목표예요. 감축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탄소 중립 관련한 산업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더 빠른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낮출 거냐. 이런 틀은 크게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번에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독일의 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 중립 목표 이런 것들을 흔들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EU 작년에 의회 선거 치렀을 때만 해도 막 제목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녹색의 몰락이고 이제 역시 EU도 별거 없구나. 경제난 앞에 장사 없다. 뭐 이렇게 막 했었지만 사실은 지금 보니까 그냥 다 원래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이.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왜 거기는 그럴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뭘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제 선거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막 극우에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막 걱정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적어도 기후 에너지 정책에서의 큰 줄기는 특별히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결국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런 걸까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의 위기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일도 뭐 많이 잘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덴마크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덴마크가 그렇게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덴마크 에너지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첫 장면으로 뭘 보여주냐면은 석유 팔던 당시에 덴마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독일이 탈핵을 빨리 했잖아요. 독일 탈핵은 체르노빌의 영향이 컸죠.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던 가스 공급이 중단되게 된 거예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끊기게 되는 석유 파동이라든지 체르노빌 사고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단절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하여금 유럽 안에서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라든지 리파워 EU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와 직결시켜서 에너지 전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 흐름은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재난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기후 재난의 강도가 점점 유럽에서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독일이 대홍수로 인해서
한 200여 명 가까이가 사망하는 재난이 일어나거든요. 이후에 녹색당이 선전을 하면서 연정정부도 출범을 하게 됩니다. 유럽이 왜 저렇게 갈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가 있고 재난의 경험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는 정치가 등장하도록 하는 그런 배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50년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미래. 그러면 그걸 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짜가는 방식도 있고요. 유럽은 90년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받아왔잖아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의 시간들을 거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진짜 불과 몇 년 안 됐고 유럽은 어쨌든 몇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 에너지 안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살아서 이제 정말 폭등한 전기요금을 받아드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 연정이 깨진 것도 직접적인 이유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인 거고 그럼 경제가 왜 안 좋았냐라고 했을 때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에너지 비용이 왜 올랐냐라고 이제 어제도 몇 기사를 찾아보니까 메르켈 욕하는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메르켈이 괜히 러시아랑 친해진답시고 막 가스 그렇게 의존도 높여가지고 지금 이 사람 탈원전 뭐 이런 얘기도 거기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같으면 아 그러니까 다시 원전에 뭐 이런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막 또 정쟁화가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게 참 부러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다 알죠.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는 그게 정쟁에 금방 휩쓸리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뿌리 깊게 안착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몇십 년 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에 대한 것이 전기요금 논쟁할 때 빼고는 제대로 또 논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면은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요 두 개 프레임밖에 논의가 된 적이 없거든요.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에너지가 별로 끊긴 적이 별로 없었어요. 석유 파동도 넘어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다가 끊긴 적도 없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낮은 전기요금 정책 실제로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물가 상승과 연동해서 정부가 계속 요금을 억눌러 왔던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이 요 공간 밖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논쟁들 기후위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이라든지 에너지 위기 때문에 각각의 전기요금이 확 뛰어보고 그 뛴 걸 가지고 경험해보면서 논쟁을 하고 이걸 감내하기 위해서 각각은 어떤 방향으로 대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시도해보고 시도해보면 아 이 길이 틀렸네 딴 길로 가고 이런 과정을 저희는 겪지 못한 거죠. 지금까지는 무감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 터지기 시작할 때 과연 우리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논의를 열어야 되죠.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이 논쟁이 아니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2050년도에 한국의 에너지 수급과 공급 구조 그리고 소비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지? 마지막 끝단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끝단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시장이라든지 에너지원이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2050년의 모습에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숙제들을 연도별로 해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바꾸자. 댓글창을 에너지 분야 막아버리는 거 어떨까요? 연예인 기사에 댓글 막은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